오늘도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소개해드리고 제가 준비한 선물 글래무어 선크림, 정어리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블루토파즈님 우리 정어리TV 멤버십 5개 쏴주셨다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5개씩 2번 10개 쏘셨더라고요. 제가 미처 다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국회의원,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영화 얘기도 했는데 첫 번째 이슈, 도대체 내일 광복절인데 이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을 중심으로 한 적인 인사를 볼 때 이것이 단순한 하나의 인사가 아니라 뭔가 이 지하에서 꿈틀거리는 또 다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지하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정찬 광복회장이 정부가 주관하는 광복절 기념식 불참하기로 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뭔가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정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짓들을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개 뭐 역사 관련 기관, 공공기관의 소위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워진 점, 그리고 지금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 정권이 뭔가 이 거대한 흐름 속에 뭔가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만들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였나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국권을 상실한 이유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였다. 뭐 일본 총리나 할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또 하나는 100년 전의 일 때문에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이 상황들하고 대통령의 어떤 이 역사 인식과 작금의 대일 관계를 비춰봤을 때 하나의 방향이 설정이 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광복회 그리고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이 역사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이 단순히 기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며칠 전에 오늘이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991년에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이제 피해 사실 공개하고 2017년부터 이제 국가기념일이 됐는데 오늘 같은 날 지금 작금의 이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더 기가 막히고 이 피해자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땅을 치고 지하에서 통곡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 작금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 백운계 정치 1번지는 사실 좀 진보 측 패널이 더 많지요. 보수 패널이 귀합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패널이 보수 쪽에 별로 없어서 그렇지요. 뭐 신인규 변호사님, 우리 신인규 대표님 보수인데 보수의 시각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친일 정권이 분명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수의 우리 신인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윤석열 정권이 뭐 친일 정권이다, 뭐 굴욕 외교하고 있다.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넘어서서 저는 매국의 단계에 좀 진입한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보수적인 정체성을 갖고 정치를 시작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수가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 대해서 정말 그 여러 가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역사의식을 바르게 갖고 있는 게 보수가 돼야 마땅한데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는 완전히 지금 매국 외교까지 자행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된 게 너무 개탄스럽고요. 또 하나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대 보수 정부들이
그래도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을 때에 북한과의 관계를 풀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는 완전히 지금 붕괴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보수 철학을 갖고 있다, 내지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어떤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전혀 생각이 들지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라이트가 아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뉴라이트이면서도 뉴라이트가 아니다. 뉴라이트라고 뭐 머리에다 써붙이고 다닙니까? 하는 짓이 뉴라이트면 뉴라이트죠. 그런데 저는 이 정부 발표를 보면서 재밌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김종욱 원장님, 정부가 뉴라이트가 아니다. 그러면 뉴라이트는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된다라고 정부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뉴라이트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당장 국민들의 분노, 여론을 갖다가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일시적인 모면책밖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권과 인사권은 고유한 권한이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집어넣는 데에는 인사권자의 의중이 있는 거죠. 달리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개별적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권자가 소위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계속 꽂아 놓는 사람마다 대부분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친일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 독립기념관장도 마찬가지고, 이 누가 다 인사했습니까? 대통령이 인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저 사람은 뉴라이트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전 그래서 적어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정상 국가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환경을 제공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미 2년 전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한테 반잔을 채워주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반잔까지 채워주는구나, 한 잔을 온전히 갖다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이런 일을 할까? 그러니까 일본하고 친해져서 우리에게 좋아지는 게 뭐가 있지? 저는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신념이 아니고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지금 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밀정도 아닌 게, 밀정은 몰래 내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놓고 배째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밀정보다 더한 저는 모렴치, 파렴치를 저는 자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신념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대다수를 적으로 돌린 윤석열 정부가 국내 정치 상황을 국내 정치로서 돌파를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을 끌어들여가지고 국내에 있는 많은 국민들을 적으로 돌려세워서 진압하려는 의도 아니냐, 전 이렇게까지 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대한민국 국민들하고는 이제 더 이상 같이 안 갈 전 마음의 결심을 좀 굳혔다, 본인에게는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을 전 하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금 도둑 자바라님도요, 뉴라이트도 친일파도 아닌 그냥 일본놈. 조영용님, 친일 말고 반민족 행위자라고 부릅시다. 예, 그렇게 불렀어요. 복길사랑님, 뉴라이트는 듣기 좋으라고 지들이 붙인 거고 딱 종일파지요. 종일파. 일본을 따라다니는 거죠. 스니커즈님, 뉴라이트 아니고 신친일파. 제가요, 어제 TV조선 보고 참 너네들 해도 참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런 식으로 이런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그걸 바꾸지 않는다면 정부가 주관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독립운동가 선양단체 그 연합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정당도 개혁신당 빼놓고는 다 불참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가니까 T조가 뭐라고 보도했는지 아십니까? 왜 불참을 하냐? 이종찬 회장이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을 뽑는데 한 후보를 밀었는데 그 후보가 안 돼서, 그래서 삐쳐가지고 참석을 안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얼마나 추악한 짓입니까? 정말 추잡한 거죠. 그러면서
독립기념관장 면접 평가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이종찬 회장이 지지한 걸로 알려진 후보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더라. 얼핏 들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종찬 회장이 밀었던 독립기념관장 후보가 있었네. 근데 그 사람이 안 됐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삐쳐가지고 이러는 거네. 야, 그러면 이종찬 문제 있지. 그리고 그 사람 봤더니 제일 낮은 평가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그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종찬 회장이 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정보 관계자 발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종찬 회장님이 지지하던 인사가 있는데 밀던 인사가 있는데 그 인사가 이번 심사에서 탈락을 하자 지금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추천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입니다. 예. 근데 김진은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권했어요. 독립기념관장은 너희 가문을 생각해 볼 때 나가는 게 순리다. 그러니까 저보고 그래요. 회장님 저에게는 참 천형 같은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뭐냐. 그러니까 네. 20년 전에 제가 주택공사 하면서 뇌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로 제가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게 영원히 저에게 하나의 천형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걸 가슴에 지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낼래느냐? 너가 왜 명예회복하려는 그런 기도는 안 해보냐? 그리고선 제가 나가서 당당하게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내가 20년 동안 반성을 하고 20년 동안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왜 국민에게 알려야지? 넌 네 혼자 앓고 있냐? 그러면서 제가 그 말까지 했어요.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왜 위대하냐? 그 사람 도둑질을 했지만 영생을 두고 그 도둑질은 사실을 반성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귀중한 거 아니냐? 너는 아무런 반성의 표시도 없이 누가 너를 이해를 하겠느냐?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용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 잔인하게 20년 전에 있던 모든 사실 가문에서 말하자면 퇴출당하는 김신 장군이 넌 집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 그렇게 괴로움을 당한 사람을 또 이게 너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장발장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그 형사도 나중에 장발장의 그 진실을 알고 반성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 김진 장군입니다. 그러면 김유정 의원님, 네. 적어도 이종찬 회장이 어떤 개인적인 친분 또는 뭘 대가를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독립기념관장 후보로 추천한 것은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그렇죠.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진 씨를 이를테면 독립기념관장으로 추천해서 그분이 된다고 하면 무슨 이득을 볼 게 있습니까? 사욕을 가지고 그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다 말이 안 된다고 스스로들 생각하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 뜻대로 안 되니까 목리 부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태를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을 환기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 황당했고요. 특히 이번 독립기념관장이 지금 13대 독립기념관장인데 과거에 이제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이 기념관장을 맡았었거든요. 그 나름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런 뜻을 가지고 후보로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폄훼하는 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본인들의 어떤 이 역사관, 이 잘못된 것들을 덮으려고 이제는 대통령이
그 친구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 이종찬 회장에게까지 이렇게 모욕하고 모멸감을 주려는 그런 시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더 안타깝죠. 김진 씨는 김구 선생의 손자지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또 그런 일도 겪었지만 그래도 그 일을 참 할 만한 사람이다라고는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김구 선생님의 손자가 독립기념관에서 독립기념관의 설립 취지에 맞게 일을 하고 있으면 자랑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 양반이 35년 전인가 대한주택공사 감사를 했어요. 네. 아마 그때 뇌물을 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벌을 받았던 것 본인이 같아요. 뭐 시정을 다 받은 거고 거기서 반성을 하고 있고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의 상징성과 어떤 헌신성들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손자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적임이라고 광복 회장이 얘기하는 걸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로 따지면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한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 된 사람 같은 경우는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자의 원료인 이영훈 씨하고 둘이 같이 공조자를 했었고요. 한국과학중앙연구원장이 된 사람은 지금 낙성대연구소 이사장인 김남경 교수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 쓴 반일 종족주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자발적인 매춘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안부를.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군대에 입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발적으로 징용에 갔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앉아서 역사를 더럽히는 거에 비한다면 훨씬 더 예를 들면 이런 모습들이 좋은 모습이죠. 제가 그래서 뭐 찾아온 게 하나 있는데 한국 광복군 선언문이 1940년 9월 15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거기에 나온 문구 중에 하나가 육탄이 아니면 독립을 이룰 수 없고 적혈이 아니면 민족을 구할 수 없다. 몸으로 싸우고 피로 민족을 구한다라고 얘기했던 이 광복군의 상해 임시정부의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김구 선생님이었습니다. 전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런 역사들을 세워나가면서 우리의 독립 역사가 얼마나 중대한 것이고 우리가 자자손손 지켜나가야 될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도 안 될 판인데 이걸 뒤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앉히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발예로서 옛날에 좀 뇌물 받았잖아.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건 전 진짜 비겁한 대통령이고 비겁한 정부고 비겁한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김진 뭐 후보자라고 할까요? 이제 이종찬 회장님께서 밀었다고 하니까. 근데 뭐 과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뭐 공직에 못 갈 수는 있겠죠. 그거는 뭐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인사를 할 때 고려할 사항에 전 불과하고 뭐 있다고 해서 꼭 못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그 인사를 배제했다고 해서 고른 사람이 그러면은 김영석 관장입니까? 그러니까 뭐 독립유공자분들 후손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에 맞는 인사를 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고 눈높이인데 과거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쓰시고 정말 재산과 생명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 또 그분들의 후손들이 또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또 우리 사회가 그분들한테 다 빚을 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립기념관만큼이라도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들의 후손들이 가서 본인의 할아버지 일이고 본인의 증조할아버지 일이니까 얼마나 또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김구 선생님의 손자가 아니라 정말 역사의식이 완전히 그 매국사관 비슷하게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른다. 그것도 독립기념관장만 아니라 모든 지금 역사 관련된 자리에 다 뉴라이트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입이 10개라도 좀 변명할 거리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써니님께서요. 용산에 밀정이 있는 게 아니라 용산이 밀정이다. 지금 뭔가 거대한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이종찬 회장만 드는 거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5개 그 관련 기관에도 다 그런 뉴라이트 친일 인사들로 채워져 있고요. 이번에 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내정됐는데 이 안창호 내정자도 임시정부는 국가 기능을 하지 못해서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국절 논란을 지금 여기서 뭐 짚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쉽게 끝날 주제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왜 꼭 이런 사람만 고르고 골라서 정부 주요 직책을 맡기는 것인가? 그 부분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국 원장님,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저도 지금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신념이라고밖에는 저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념이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본 일제가 우리에게 한 만행을 알고 있고, 저희 한일 관계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 충실한 반성과 거기에 대한 실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가치이고요. 그다음에 그건 헌법 정신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전문에 다 투영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가치들을 지키겠다고 대통령은 선서를 했어요. 헌법 앞에 선서를 한 사람이 그 이후에 하는 행위를 보면 저희 일본에게 우호적인 또는 일본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애해주고 있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소위 군사적 정치적인 관계가 깊숙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소위 이 일본과의 어떤 군사적인 동맹의 깊이가 매우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일제의 군대가 소위 한국을 장악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과 동맹을 맺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변인 논평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상적으로 그런 어떤 느낌들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지침들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 일들을 계속 느끼고 이해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좀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인사 또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결재했던 대통령의 사고방식 자체가 저는 신념화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소위 대통령도 뉴라이트적인 역사관, 그다음에 소위 이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정치의 어떤 맥락에 동의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중대하고 위태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신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통령 윤석열은 뭔가 자꾸 가르고 갈라치고 찢고 쪼개고 이렇게 해서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것 아닌가. 사람 쓰는 걸 보면은 그렇습니다. 분열하는 사람만 갖다 쓰는 겁니다. 이준숙도 그렇고, 김문수 이번에 노동부 장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2020년 7월에 세월호 기억 공간에 대해서 6년 3개월간 울고 먹었으면 이제 끝내야지요. 그동안 무단 점거해서 재미 봤으면 이제 걷어치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니 어떻게 그 유족들을 향해서 울고 먹었다, 재미 봤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죠, 김유정 의원님. 반노동, 반노조의 시각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히느냐라고 다들 비판을 해왔는데, 이거는 반인권적인 시각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행동으로 보였으면 만행인데 이런 망언을 이렇게 쏟아내는 자를 어떻게 노동부 장관에 앉힐 수가 있는지, 국무회의의 일원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운영의 어떤 주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자들이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으면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 이제 이런 정체성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지하에서 통곡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름까지 왜 안창호입니까? 정말 짜증나는데, 이런 인물들뿐만 아니고요. 지금 국가안보실장 잠시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잖아요. 신원식 장관이. 그런데 신원식 장관도 어떤 사람입니까? 국방부 장관 할 때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다라는 교재 만든 장본인이고, 그다음에 대한제국이 존속했다 한들 일제 치하보다 더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냐, 이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과 지금 각종 장관급 자리, 역사 관련 공공기관 전방위적으로 같은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지금 잠식해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저는
아무리 그 대통령이 본인의 철학과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채우고 싶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또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을 하면서 했던 짓들을 한번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배신의 아이콘이기도 했고 또 각종 인사 참사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이 국정 실패가 결국에는 이 정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정권 출범 3년 만에 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민주주의도 그렇고 5,000년 역사가 이렇게 송두리째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 이게 뭐 약간 소극적 의미에서 부정적 의미에서 능력 아닌 능력인데요. 가장 최악의 인사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내는 사람도 역대급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가장 방통위를 쪼개버릴 것 같다라는 사람을 또 앉혔고요. 뭐 국민의힘 당대표도 가장 최악의 그 정권 2인자인 한동훈을 갖다가 또 이제 앉히는 이런 상황까지 비대위원장 시켰고, 뭐 김문수 장관 말할 것도 없고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가는 예가 민주정부 된 이후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최악의 인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관장까지 온 건데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잘못된 인사들을 갖다가 교정할 가능성도 없고요. 또 앞으로 인사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갑자기 정신 차려서 잘할 가능성도 제로거든요. 그렇다면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를 왜 단 하루라도 대통령직에 더 놔둬야 되느냐라는 저는 국민적인 분노는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김종욱 교수님께서는 요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념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셨는데 전 신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념이라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전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보고, 본인의 신념이라고 한다면은 후보 시절에 그 많은 시간 동안 밝혔어야죠. 이제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전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신념이라는 거는 일도 없는 사람이다. 그냥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왜 그러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지금 주변에 말 잘 듣는 간신배들이 없다 보니까 쓸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쓸 사람이 없으면은 정호성 문고리 그 국정농단의 주범도 예. 사면까지 해가지고 비서관으로 채용하는 걸 보면 정말 쓸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윤석열 정권을 MB 검찰 정부로 저는 규정을 하는데요. 지금 뉴라이트가 아니라 뉴라이어 인사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예. 거짓말쟁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형님, 이번 밀정 인사가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두더지처럼 땅속에 숨어있던 내국노들이 제세상 만난 양 대가리 쳐들고 땅 위로 뛰쳐나온 지금이 반민족 밀정 처벌법을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일님, 백운기 선생님, 김종국 성님, 신윤기 변호사님, 아까 오마이에서 보고 또 보여. 이쁜 광딸 유정 누나, 오늘 말복인디 몸보신 잘하세요. 싸가지 밥 말아먹은 윤정권 인간들한테 황산벌 영화 속사포 비속어 쇼츠를 말복 선물로 보내줄라요. 예, 오늘 말복인데 대체로 말복쯤 되면은 좀 기미가 보이는데 이게 쉽게 물러날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여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참 힘들지요. 이 초복, 중복, 말복할 때 그 복자가요, 엎드릴 복자입니다. 이 포복한다 할 때요. 마지막으로 엎드리면 이제 이 여름도 지나갈 텐데, 어젠 정말 덥더군요. 40도 가까이 올라가던데 잠깐 걸어가는데도 아주 익는 줄 알았습니다. 부산이대이님, 우리 집에서 온천이 터졌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따신 물이 나옵니다. 예. 너무 힘드셔서 또 이렇게 재미있는 글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종섭 전 장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회수 후 김용현 경호처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차지철의 망령,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도 기억하는 박정희 경호실장 차지철 얼마나 위세를 부리다가 처참한 최후를 맞았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어요. 정말 국방부 장관이면은 나라의 어떤 중요한 정말로 장관 중에서도 국방이니까. 근데 그런 장관을 휴가 갔다 와가지고 그냥 바꾸는 거예요. 뭐 설명도 없어요. 뭐 바꿔야 될 사람들 지금까지 제대로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뭐 오물풍선 대처를 잘 못했다든지 뭐 이런 것 저런 것 잘못해서 문책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장관 너 여기 저 국가안보실장 가고 경호처장 장관 이렇게 지금 돼버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어제 전문가들하고 함께 분석을 해봐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동아일보면 보수 매체죠.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의 핵심 라인에 군 출신 인사들을 돌연 전면 배치한 연쇄 인사 이동의 시작점에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있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야당이 아니에요. 여권에서. 이 사안을 잘 아는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후보자 지명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용현 후보자가 여러 차례 국방부 장관 자리를 희망해온 점을 고려해서 윤 대통령이 인사를 단행하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된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연쇄적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경호처장 고등학교 1년 선배라고 그래요. 아, 나 국방부 장관 한번 해줘 하고 시켜줘.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럼 저기를 절로 보내면 뭐 되겠네. 아, 그러시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관을 국방부 장관을 하고 싶어서 이 사람 국방부 장관 소원 들어준 것이 이번 외교 안보라인 연쇄 교체의 시작점이다라고 동아일보가 쓴 거예요. 여권 관계자 발언을 빌려서. 오죽하면 동아일보가 그런 걸 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보수신문에서 보더라도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배경을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추론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쪽 사정에 우리보단 밝을 수 예. 있겠죠. 그런데 뭐 애초부터 처음부터 국방부 장관 시키려고도 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그 뒷얘기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싹 다 바꾼 거다, 교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대응하려면은 지금 곧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고 북러 관계는 지금 저렇게 동맹 관계로 다시 가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 아직 우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일본하고만 짝짝꿍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안보실장을 뭐 7개월, 8개월 만에 또 바꿔버리고 네 번째 안보실장을 이런 식으로 교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안보실장 자리에 군 출신이 온 것도 지금 1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가 이제 사실상 드러난 셈이잖아요. 그런데 이 김용현이라는 사람은 그 멋쟁이 해병 단톡방과 그 이후에 드러났던 녹취록에서도 뭐 했지만 나왔습니다마는 군 인사 맘대로 좌우했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경북청에서 그 사건 회수해 온 다음에 이종섭 장관이 통화했던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경호처장하고. 도대체 이 서로 통화하고 문자 주고받고 하는 관계 속에서 무엇이 숨어 있는지 지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요.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최상병 특검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 말씀 덧붙이면 이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용산 이전을 주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당선자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 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70년 만에 대통령실이 이전을 하고 관저도 이전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가 안보 뭐 경호 이런 문제들 걱정할 텐데 그런 일 없도록 잘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피해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호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 보여준 것이 경호의 뉴 패러다임을 만든 거 아닙니까? 입틀막으로. 그래서 그랬던 장본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방부 장관은 정말 인사 참사고요. 신원식, 김용현 이 두 사람은 손잡고 수사받아
할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장관급 자리에 이렇게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두는 걸 보니까 윤석열 정권이 이제 명을 다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국방장관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김종욱 원장님께서 어제 상당히 거창하게 인사 배경을 좀 분석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거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이거 보고 좀 너무 거창하게 설명하신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렇게까지 고민을 했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무슨 어제 뭐 미일 동맹 하위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딱 보니까 야 욕심부린 거였어? 그 김용현이라는 인간이 대통령 아래에서 일하다가 욕심을 부리니까 대통령이 장관도 시켜주는구나. 대통령 아래에서 일했는지 위에서 일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부른대요. 상식적으로 욕심을 부려서 국방부 장관으로 갈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은 그건 나라가 망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욕심을 부려도 안 들어줄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뭘까? 그렇다면 김용현은 대통령한테 내가 어디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안 들어줄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병 특검 문제와 관련돼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제가 2명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부속실장과 김용현 경호처장일 거다. 그럼 두 사람 얘기를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왜 안 들어줄 수 없을까? 대통령 뜻만 있을까? 대통령 부인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또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림의 퍼즐이 이렇게 쭉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앞으로는 그 상대방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머리를 많이 굴리지 말자. 저도 그냥 아주 육감적으로 이해하면 그게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 기사 보면서 제 스스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뜻, 무슨 철학 이런 거 우리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즉자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저 신념도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랬겠구나. 신념도 보기도 어렵고. 그냥 인간 본성이구나. 근데 저는 요 인사에 대해서는 좀 매우 깊은 뜻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안보 라인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문제제기 계속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오물풍선 문제라든지 군무원 블랙요원 유출 문제라든지 대한민국 안보가 다 구멍이 나버렸어요. 그 왜 그랬냐? 물론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 장관의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전 더 큰 책임은 이 안보 라인이요. 완전히 외교 공무원 일색이었거든요. 국정원장의 조태용, 그리고 안보실장에도 장호진. 모든 그 안보 라인들을 외교 라인이 독점하다 보니까 저는 구멍이 났다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또 반대로 군 출신들을 갖다가 또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안보 쪽에 있는 뭐 정보나 외교나 이제 통일 이런 쪽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우선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안보실에 외교관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 대선이 코앞인데 안보실에서 미국에 대한 그 변수를 배제해버린 것도 문제고, 저는 또 하나는 안보실장으로 간 신원식 장관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일을 못했고, 또 경호처장도 그동안 입틀막 경호,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한 경호 실패, 그리고 수사 외압 사건의 수사 대상자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을 보내주니까 뭐 충안고 선배고 뭐 가고 싶다 그래서 보내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전 더 큰 문제가 국방부가 군사법원을 관할하거든요. 근데 군사법원에서 지금 박정훈 대령 1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법원의 특수성상 재판장을 군인 출신인 심판관이 하거든요. 보통 대령들이 하는데 이 대령들은 장군으로 진급하는 게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김용현 장관으로 후보자로 임명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입틀막에 이어서 수틀막, 그러니까 수사를 틀어막기 위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면서 이 수사 외압 사건의 수사 대상자를 국방부로 지금 파견 보내는 거 아니냐. 저는 지금 군사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김용현 장관을 파견하고 있다. 이건 엄청난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대상자가 군사법원의 재판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재판에 개입을 미치기 위한, 저는 그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용현 처장 이제 정말 동아일보 보도대로 나 장관 한번 시켜줘. 근데 장관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시켜주세요 였을지. 나 장관 가야 되겠는데 생각해봐. 안 시켜주면 좋을 일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랬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연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에 갈 만한 처지인가? 이거는 꼭 짚어봐야 됩니다. 공익제보자 김규현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정말 이 김용현 처장이 최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민주당
윤종군 대변인, 김용현이 가야 할 곳은 국방부 청사가 아니라 특검 조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옳지 않습니까?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은 기상천외한 돌려막기 인사의 이유에 대해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대응을 위해서라고 강변했습니다. 소가 웃을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국민과 국회의원을 입틀막하며 오직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매달려온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고 국가안보를 지킬 것으로 기대할 국민은 없습니다. 안보 타령은 그저 핑계에 불과합니다. 국방부 수뇌부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에 개입한 통화 기록 등 정황이 나오자 특검법이 두려워 단속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회수 후 김용현 경호처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용현 처장이 가야 할 곳은 국방부 청사가 아니라 특검 조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인규 대표님, 네. 이게 완전히 데자뷰예요. 런종섭 뭔가를 챙겨주고 그걸 막으려 하고,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것.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게요, 저는 런종섭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런종섭은 수사 대상자를 해외로 그냥 빼돌리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김용현이라고 하는 이분도 수사 대상자인데 이 수사 외압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김용현 후보자를 국방부에다가 지금 보내는 겁니다. 장관으로.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법원의 특수성상 지금 박정훈 대령이 1심 재판 중이거든요. 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대상자를 어떻게 재판, 소위 말하는 대법원장, 군의 대법원장격으로 지금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군사법원에 대해서도 물론 군사법원의 판사들이 정말 양심을 가지고 목숨 걸고 저항할 수도 있겠지만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사 외압에 지금 공범으로 수사 대상자로 올라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온다? 와서 군사법원 인사도 하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박정훈 대령의 2심 사건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만약에 보냈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정말 쌍욕을 다 얻어먹을 지경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의도가 좀 매우 농후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잘한 것을 꼽을 수는 없고 잘못한 것만 보이는 대통령 윤석열. 그중에서 제일 잘못한 것이 뭘까요? 인사할까요? 저는 인사가 인사? 그중에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사가 만사인데 이제 망사되는 거잖아요. 너무 그냥 흔한 얘기라서 이런 얘기는 다시 안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인사가 망사라는 얘기를 지금 MB 정권 이래로 또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실패했던 MB를 만나가지고 밥 먹고 그러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실패한 대통령 사면시켜주고 만나서 밥 먹으면서 뭘 얻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수 결집을 꾀하는 건지 여기저기 뉴라이트 세력 갖다 심으면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또 본인이 수사하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또 인사하고, 도대체 이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인사보다도 더 심각한 게 윤석열 부부를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그때 김건희 여사 8대 조작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조작 위조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정직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 지도자가, 정치인이 미래를 갖다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역할인데 거짓말을 한다? 정직함이 없다? 모든 걸 속인다? 국민을 속인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실에 단 하루라도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인사 잘못한 것도 너무 큰 문제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정직함이 없다. 늘 매사 숨만 쉬면 거짓말이다. 전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말 뭐라고 하기도 좀 입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존재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든 뭐든 어떤 인간이 행하는 행위 자체가 나라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2년 만에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소명의식이 없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밖에 없었던, 그러니 그 욕심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적어도
공사를 구분할 줄 안다면 부인과 관련돼서 그렇게 많은 문제제기가 제기된다면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부인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이미 소위 대한민국의 어떤 공적인 가치 자체에 우선순위가 없는 거죠. 사적인 가치에만. 근데 그 사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그 대통령 부인의 행태들을 보면 어떤 작은 이익들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게 되고 그 작은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가치를 다 훼손시켜버리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을 그걸 다 누르려고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게 김건희의 나라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소위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행법으로는 탄핵 외에는 이 문제를 어떤 다름을 탈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인데 또 국민들이 지금 조건 지어준 건 192대 108이라고 하는 어떤 8석의 한계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정치들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도 이런 말씀을 매번 드리는 게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당장 무슨 대안이 있는 건 아니고 뭐 탄핵을 아무리 부르짖으면 저야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도 한두 번이지 이 얘기를 듣는 많은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 답답함이 깊어지고 댓글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폭염인데 폭염보다 더 힘든 게 윤석열 정부의 통치 시간이라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제가 험한 말 하나만 더 보태면요. 어제 그 MB 대통령 부부와 윤석열 부부가 밥을 먹고 이제 갈비를 뜯었다고 하는데요. 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을 전 MB 검찰 정부라고 보거든요. MB 검찰 정부의 어제 그 모습을 본 건데 이명박 대통령은 범죄자입니다. 특히나 배임죄를 저질러가지고 회사를 속여먹은 범죄자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국민들 상대로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분도 사기꾼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조작의 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진짜 검찰청에 가야 될 사람들 내지는 정말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내지는 범죄자가 저렇게 모여서 국정을 논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정말로. 돌이켜보면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는 정말 사적입니다. 맨 처음에 정부 출범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기 친구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그 꼴 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도 사람 쓰는 거 보면은 고등학교 선배, 후배, 관련된 사람. 행안부 장관은 고등학교 후배, 국방부 장관은 고등학교 선배. 이건 뭐 학교가 동문회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 무능하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김장수 꽃꽃 장관 뭐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그래도 거기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을 써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무능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에서 통해서 알게 된 사람, 와이프 통해서 챙겨줘야 될 사람, 내 고등학교 아는 사람 그냥 이런 걸로 나라를 꾸려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응? 자기 그냥 고등학교 선후배만 가지고 챙기면 그게 동문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나라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서 뭐 호주 대사로 보냈다가 또 10달 만에 갑자기 날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 사람 지금 뭐 나 하고 싶어. 어이 1년 후배인데 그 말 못 들어주나? 그리고 안 들어주면 재미없을 텐데 그래서 오고 그러면 군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런 자가 국방부 장관에 와가지고 군령을 행사한들 그게 먹히겠습니까? 조국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김용현 후보자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주도하며 나라 돈을 낭비하고 안보 공백까지 초래했습니다. 멀쩡한 국방부 건물을 빼앗아 대통령실로 바꾸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용산은 도감청과 영공방어에 취약해 대통령실 부지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김용현 후보자는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졸속 이전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와 미군 도감청에 뚫리고 말았습니다. 김용현 후보자는 또 육군이 사용하던 건물을 빼앗아 대통령실 경호동으로 바꿨습니다. 심지어 해병대 건물은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사실상 강탈했습니다. 그 후 자신의 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군의 상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방장관으로 오면 군령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조국 대표 얘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더 이유가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진추하님, 런종섭, 런성근, 런용현, 개주하냐?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예. 공사 구별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모든 게 다 100% 사사로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공이 좀 열이라도 있어야 공사 구별을 우리가 못한다라는 판단력을 문제 삼지만 그냥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는 그냥 100이면 100 그냥 다 사사롭다. 그게 이제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전 조국 대표 말씀에 좀 동의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데 예. 그게 김영현 탓입니까? 용산 간 게 김영현 지금 지명자가 용산 가자고 그랬습니까? 그러네요. 대통령 내외가 가자고 하니까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조국 대표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애둘러서 이런 모든 사단은 저희 대통령 내외가 아무런 생각 없이 소위 그 용산에 간 이유 같은 경우도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원래는 광화문으로 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용산으로 갔는데 그때 뭐 주술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던 상황이고 또 그 대통령실 공간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상한 또 시설물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국민들의 민심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영적 네트워크 또는 어떤 일정한 사람들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소위 국가의 핵심인 대통령실을 이전시키는 것 자체를 하고 했었던 저는 이 대통령 내외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없다면 저는 제1, 제2, 제3, 제4, 제5의 김영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리리님,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니까 지치는 게 아니고 분노 게이지가 극을 당해 투쟁 의지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소요산 꼭대기 소나무야. 어제 PD수첩 최상병 보고 우라통 터져서 텔레비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용산에 청구해도 되나요? 왜 그러셨어요? 어제 PD수첩 최상병 관련했나 보죠? 제가 어제 못 봤는데. 배동호님, 무더위는 참을 수 있어도 윤석열은 못 참겠다. 이번 토요일 촛불행진 피켓 표입니다. 아, 정말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참기 힘드네요. 이런 상황에 이제 또 뭐 사면 복권 8.15 앞두고 했는데 이것도 뭔가가 좀 순수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죠. 끝으로 짧게 인용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원세훈, 조윤선, MB 인사들, 주요 인사들 사면 복권 딱 해주고 거기에 이제 김경수 전 지사 포함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김유정 의원님 MB 초청해서 밥 먹은 것도 그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다. 네, 관련 인사들 싹 다 원세훈 네. 국정원장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글이 다 사면 시키고 복권 시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절대 반대다 이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뭔지 기억하시죠? 민주주의 파괴 범죄였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 국정농단 세력들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문학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다 포함해서요. K재단 미르까지 이르기까지 그 했던 국정농단 세력들은 그럼 뭐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까?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다 그 세력들이거든요. 1200여 명이 넘게 했는데 그중에서 정치인 관련한 사람들은 공직자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다 국정농단 세력들이고 MB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김경수 전 지사 한 사람 그리고 야권 인사 한두 명 더 들어간 걸로 보이던데 그걸 가지고 자기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으면 저렇게 떠드는 것도 기야말 일이고요. 또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었더니 한동훈 대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론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생각하고요.
늘 사면을 할 때 국민 통합이 우선이다, 대타협이다, 또 민생사범 우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면권 남발하면서 그 국정농단 세력들 싹 다 풀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오로지 야당 인사 한 명 가지고 지금 자기네끼리 옥신각신 하고 있는 것도 목불인견이죠. 이제 한동훈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신은기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뭐 한동훈 대표는 늘 말만 세고 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두서가 없는 사람 같고요. 사실은 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복권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요. 지금 정치 오물들을 투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오물로 인정받은 국민들은 다 레드카드 보냈던 사람들을 또다시 정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윤석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당조차도 반대하는 게 국민통합 효과가 있을까요?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가모순,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럼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수사한 주체인데 국정농단을 다 풀어줬어요. 심지어 정호성 비서관은 지금 채용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최순실은 왜 감옥에 넣는 겁니까? 이 더운 날에? 그러니까 저는 그 근본적 의문이 들어요. 저는요, 국정농단 주범들 다 사면복권 해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미 다 해줘 버렸어요. 그러면 최순실은 왜 빵에 넣어놔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최순실만 무슨 태어날 때 감옥 갈 팔자를 타고 태어났습니까? 김건희는 죄져도 감옥 안 갈 팔자를 타고 태어났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왜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정농단과 국정원 댓글 사건, 이게 이제 원세훈하고 조윤선 등등등에 대한 건데 이거 수사와 기소와 처벌을 했던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 아닙니까? 그걸로 박수받고 민심을 얻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국민의 표는 받았고 표는 받고 나니까 이제 와서는 국정농단을 풀어주면서 또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삼겠다? 이런 이율배반은 대한민국의 역사상 없었던 이율배반이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럼 박수나 받지 말든지 박수는 다 받고 인제 와서 풀어준다? 저는 이런 모순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김정욱 원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교도소는 에어컨이 있나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예, 어. 안 가봐서 잘 뭐 모르겠습니다. 교도관들 근무하는 데는 있을지 몰라요. 거기 예. 있죠. 그 죄수들 있는 곳은 에어컨 없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덥고 얼마나 춥겠어요. 저는 이렇게 더울 때 그런 생각 들어요.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더운 날이 왔으면 좋겠다. 아, 앞으로요? 언젠가는 아니 계속 덥습니다.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올여름이 언젠가는. 우리 남은 인생의 그때.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하니까요. 예. 저는요, 대한민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을 처단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뭐 몇 년형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수사 받아봐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사면복권을 영구적으로는 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전 영구적으로 불사면에 대한 합의를 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사면권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특검으로 수사해서 한 사람은 40년, 한 사람은 20년.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정치적 위기 때마다 찾아가가지고 표를 구걸을 하고 또 그저께인가요? 그 이명박 내외랑 같이 고기 뜯어 먹으면서 국정을 논하는 상황을 보면서 야, 본인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는가? 그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 그다음에 또 그 소위 아바타라고 얘기하는 한동훈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본인이 먼저 민주주의 파괴범인지 아닌지 본인이 좀 그걸 확인을 해줘야 돼요. 본인도 지금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서춘호 의원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댓글 공작했는데 대통령이 사면복권 시켜줬어요. 그래서 출마가 가능했었고 그 공천권을 누가 줬냐? 한동훈이 줬어요. 뭐 원세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볼 땐 그냥 웃길 뿐이에요. 무슨 뭐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막 티격태격 싸운 것도 엄청 웃겨요. 저는요, 이게 속어지만 뭐 공정과 상식 개나 줘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윤석열식의 공정과 상식은 개도 못 줍니다. 개도 안 받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개도 판단이 IQ가 80은 넘기 때문에 개들이 똑똑하거든요. 아, 정의로워요, 개나 그것도. 전화 해도 개도 안 받습니다.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은. 걔도 견권이 있습니다. 그냥 폐기 처분해요, 폐기 처분. 최순실은 왜 못 풀려나는지 알아요? 남편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열단의 이름으로 적의 밀정을 척살한다. 지옥에서 보자.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예. 영화 말씀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리멤버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예. 리멤버. 재작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가족을 다 친일파여서 몰살 당한 80대 노인인데 알츠하이머 병에 걸립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손가락에 그 친일파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척결하는 그런 복수하는 그런 드라마? 영화. 그래서 리멤버라고 영화입니다. 한 겁니다. 리멤버. 기억. 저긴 봤어요. 예. 보셨죠? 네. 그래서 저 며칠 전에 봤는데 여러분 내일 광복절 속도 터지고 합니다마는 그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고 OTT에 올라와 있으니까 예. 보시면서 마음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속이 시원했어요. 저도 30분 말씀드리면 모든 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거든요.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전 윤석열 정부는 작용과 반작용을 꼭 고려하시고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한계에 왔거든요. 거의 저는 국민 집단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를 날이 머지않아 온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히 우리가 3부까지 준비했습니다. 마음 차분히 드시고 정어리몰 광고 나가는 동안에 물도 한 잔 좀 드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 2부에서는 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여러분 아주 기다리셨죠? 김준혁 의원 모셨습니다. 우리 정어리 TV의 자랑이죠. 우리 정어리 TV에서 오랫동안 패널로 활동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김준혁 의원 역사학자인데 8.15 광복절 앞두고 한번 역사 인식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모셨고요. 3부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민영배 후보 지금 이제 전당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지는데 여러분 즐겁게 계속 봐주십시오. 1부 함께해 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종욱 원장님, 신인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